네, 4월 19일 장 마감 후 방송 찐시황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압구정본부장 장시영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에. 우리가 라이브 하면서 그렇죠. 네. 찐시황을 중간에 저 12시 방송을 없애가지고 맞아요. 네, 네. 12시 방송에 주로 나오셨었죠. 네네네. 네, 자 오늘 오랜만에 올랐어요. 네, 시장이요. 일단 코스피 코스닥 좋은 모습 보였는데 네. 일단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될지 하여튼 시장 상황 한번 좀 분석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최근에 이제 시장은 금리에 대한 이슈,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슈는 어느 정도 이제 회색 코뿔소가 되다 보니까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크게 좌지우지하는 어떤 요인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시장을 좀 좌지우지하는 이 요인이 하나 생겼는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특히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환율 부분을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세 상승으로 가느냐 아니면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되느냐의 어떤 이 갈림길은 환율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환율이 사실은 1475원 이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하면서 장이 어느 정도 좀 좋아졌었단 말이에요. 이게 다시 좀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지만 여전히 다시 이 아래 바닥을 찍으면서 다시 이제 또 1238원 고개를 들면서 다시 또 1240원대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 환율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등해서 1250원 또는 1300원까지 근접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 국내 대형주 쪽으로 들어오는 수급들이 강하게 들어오기는 좀 힘들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전히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시장은 1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살아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최근에. 그렇지. 더군다나 환율이 급등을 하면서 수출 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것과 영향을 받으면서 실적이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리고 또 2분기까지 기대되는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대형주 쪽으로 들어온다기보다는 환율에 부담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개별 종목 위주로 들어오는 종목들이 많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어떤 지금의 어떤 상황이고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제 개별 종목들을 이제 수익률 싸움을 하면서 좀 트라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항생지수 그다음에 그 어디죠? 그 상해 종합지수 이런 것도 상해 종합지수는 그런 대로 괜찮네요. 항생지수가 2.3%대 급락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한국 시장은 어쨌든 잘 견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일 이제 미국 시장이 휴장을 하고 이제 오늘 열리면서 사실은 죄송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사실은 최근에 이제 그렇죠. 이렇게 반등이 나왔거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서 그걸로 인해서 오늘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수급이라든지 최근의 수급들이 좀 굉장히 나쁘진 않아요. 삼성전자 수급이.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세를 나타내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외국인 수급들이 있잖아요. 이 수급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율의 영향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대체적으로 우리 시장을 강하게 올려주려는 이 패시브 자금들의 움직임들이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지금 뭐 환율 자체는 오늘 우리 시장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는 좀 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냥 환율은 또 오르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도 사실을 보면 대형 이 지수 관련 종목들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코스닥 쪽 위주로 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들도 시장의 어떤 흐름을 대변해 주는 거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선물 사고 코스닥 선물 사면서 선물 플레이인 것 같기도 하고 일시적인 그냥. 그러니까 그게 패시브 자금들인 거예요. 시장의 어떤 우리 시장의 종목을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거의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움직임들을 보면 최근 몇 년 동안의 우리 시장을 사는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보면 액티브 펀드들은 거의 전무후무합니다.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있어봐야 뭐 몇 개 이 헤지펀드들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들 역시도 사실은 대부분이 지수 관련, 그러니까 패시브 ETF라든지 이런 패시브 관련 자금들로 지수를 사고 파는 어떤 움직임들만 있을 뿐이지 과감하게 종목에 대한 어떤 투자를 하면서 펀드 위주로 운용이 되는 그런 모습들은 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선물 플레이 위주, 그다음에 ETF 자금 위주 이게 다 한 대로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임이 흘러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시장에 참여하시는 개인 투자 여러분들께 좀 잠깐 뭐 제 사견이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면
지난 2년 동안의 상승률을 좀 제발 좀 이제 잊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에서. 그런 상승을 당분간은 좀 기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시장에서 이제는 기존에 우리가 노렸던, 그러니까 연간으로 뭐 사실은 2년 전만 해도 20% 30% 수익률을 기본으로 깔고 갔지 않습니까, 저희가. 근데 그걸 못 먹으면 사실 시장에서 바보가 되는 수준이었는데 2020년, 21년. 그렇죠. 2020년, 21년 지난 2년 동안은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이 어떤 시장의 평균 이 금리 수익률을 상회하는 정도. 그러니까 뭐 저는 연간으로 사실은 15에서 한 뭐 10% 정도, 많게는 20% 정도까지지만 단기적으로 매매를 했을 때도 이제는 20%를 노리고 상한가를 노리는 게 아닌 한 5% 내외를 노리는 정도 수준으로 조금은 수익률의 어떤 편차를 조금 낮추셔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 장세라고 해서 뭐 더블을 노린다든가 50% 이상의 수익률을 노리는 그런 어떤 투자 방법보다는 단기적으로 조금 시장의 움직임을 좀 봐가면서 치고 빠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당분간은.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하이닉스가 3%대 상승했으니까 네. 흐름이 또 좋기는 한데, 네. 일단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듯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올라간 탓으로 네. 봐야 될까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제는 좀 바닥에 대한 확인이 되고, 좀 상승하는 어떤 현상으로 봐야 될까요? 며칠 더 봐야 돼요, 그거는요. 더 봐야 되고, 하이닉스, 그러니까 지금 봐보세요. 최근에 이제 개인들이 가장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산 종목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네이버 이 순위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뭐 그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이 샀다고 해서 주가가 못 올라간다는 건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의 영향을 받으면서 외국인들이 국내의 어떤 대형 섹터, 그러니까 대형주들을 잘 사주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메이저 수급이 부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반도체 업황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까지 좀 두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못 오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어떤 이 이슈라든지 이런 어떤 이 경기 변화가 좀 감지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없다고 하면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단정 짓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이 업황 자체의 분위기로 좀 얘기를 좀 해보자면, DDR4에서 이제 5로 바뀌는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여전히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재고는 DDR4에 대한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공정이 전환이 되는 어떤 과정에서 주력 제품의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새로운 제품을 쓰려고 하겠죠. 서버 교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면, 또는 PC에 들어가는 제품들도 DDR5를 놓으려고 할 텐데, 당장의 삼성전자가 DDR5에 대한 공정 전환을 완벽하게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율이 그렇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재고도 많이 확보해 놓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주력 제품의 가격이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제품이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그걸 전문가들이 보는 시기를 대략적으로 이제 하반기 정도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9월에서 10월 또는 내년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 9월에 시업도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기대감을 가지고 주식이 좀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올해 하반기가 되더라도. 근데 만약에 하반기에 시장의 반응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당장에는 그런 기대감만 가지고 시장이 올라가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이 좀 어둡습니다만, 만약에 삼성전자가, 제가 저번에 한번 나와서 말씀드렸다시피 파운더리 쪽에서 뭔가 가시화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뭐 인텔이 됐든 또는 뭐 암드가 됐든 엔비디아가 됐든 뭐 테슬라가 됐든, 사실은 그런 어떤 비메모리 업체들과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들과 파운더리 계약을, 다만 뭐 진짜 금액이 조그만 수준이라도 계약을 맺는다고 하면 그건 상황이 순식간에 역전이 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상황이 나오기 전까지 지금 현재 가전이라든지 또는 뭐 디램이라든지, 반도체 쪽만 얘기를 할게요. 반도체 쪽만 말씀드리면 디램이라든지 또는 뭐 낸드라든지 이쪽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주가를 다시 빠르게 7만 원, 8만 원대까지 회복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해도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옆으로 좀 횡보하는 정도 수준이죠. 왜냐하면 DDR4 가격이 많이 빠졌다 해도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 파운드리 수요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비단 대형사와 계약을 맺은 게 아니더라도 차량용 반도체, 통신용 칩 관련돼서도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실적이 크게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하여튼 뭐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왔지만 기관하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도 외국인은 많이 매도했어요. 매도를 했죠. 178만 네네. 주. 네네. 예. 그러니까 뭐 어쨌든 부정적으로 아직은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 그렇죠. 뭐 이 정도. 다만 부정적이진 않아요. 네, 긍정적이지 않다 뿐이지. 중도를 좀 지키고 싶죠. 팔두고 있다는 얘기는 부정적이지. 매도세가 줄어들질 않고 있는데. 전혀 줄어들지는 않고 있죠. 그렇죠. 외국인들 메이저 수급들이 좀 사줘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 삼성전자 종목 본연의 어떤 이 악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외국인들이 컨트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시장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 두 종목을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점을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공매도 물량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맞습니다. 하는 거 보면은 네네. 그 언젠가는 또 뭐 공매도 그 물량도 그 쇼커버리지 하기 위해서 네. 뭐 사겠죠, 뭐. 그렇죠. 그게 이제 그게 어떤 이슈가 기대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바라는 건 그 이슈가 파운더리 쪽에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면 그 쇼커버링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면서 이제 갑작스럽게 삼성전자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우리 시장이 좀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좀 마련이 될 것 같다라는 네. 부분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까지 계속 많은 전문가들이 삼성전자 일단 하이닉스 머리에서 좀 지워버리고 당분간은 네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장비주가 그러니까 맞습니다. 소부장주 네네네네. 중소형주 쪽에서 네. 좀 찾아보자. 네. 분명히 업황에 대한 네. 개선 기대감이 맞아요. 있으니 맞아요. 이런 네. 얘기를 했었는데 네. 최근에 후공정 업체들이 네. 좀 좋았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시그네틱스라는 종목이 좀 굉장히 좋았어요. 이게 패키징 업체였는데 지금 뭐 52주 신고가 정도로 52주 신고가죠. 그러니까 완전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지만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했었고 2,800원을 다시 한번 좀 달려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패키징을 하는 업체인데 쉽게 얘기하면 PCB 기판에 반도체 칩을 붙여주는,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납땜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납땜하는 업체. 납땜이죠. 그렇게 하니까 확 왔다는 확 와닿죠. 그러니까 붙이니까 납땜으로 붙여주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3대장이 뭐 하나마이크론, 그다음에 그 SFA, 그리고 이제 막내가 시그네틱스, 그리고 네페스는 좀 달라요. 분야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메모리 반도체 쪽을 하는 건 아니고 주로 이제 AP 쪽을 하는데, 얘네가 하는 기술이 이 WPGA인가라는 그 기술인데, 그게 만약에 상용화가 된다고 하면, 제가 이 용어가 갑자기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그 네페스가 하는 기술이 만약에 상용화가 돼서 수율이 나온다고 한다면 네페스의 밸류에이션은 확 바뀌어 버려야 돼요. 일단 네페스 먼저 지금 말씀드리면.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거가 네페스. 되면 굉장히 커요. 근데 그게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수율이 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네페스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프리미엄을 엄청 많이 줘야 되고, 전 세계 글로벌 1위이기 때문에 글로벌에서 할 수 있는 애가 얘네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성공을 한다면. 그러면 다양한 업체에서 이제 이 네페스에게 이 기술 제휴라든지 아니면 또 공급 계약 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겠죠. 일단 삼성전자가 최우선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페스도 조금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하나마이크론과 SFA 이 두 회사 같은 경우는 그냥 꾸준하게 삼성전자로부터 수주를 받아서 장사를 해온 회사인데, 이게 지금 말이 좀 다른데 이거는 시장에서 이제 돌아다니는 이 그냥 얘기일 수도 있어요. 뭐 하나마이크론 주주분들은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마이크론이 원래는 이제 삼성전자에 비중이 좀 많았죠. 근데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 쪽의 어떤 수주를 좀 받았어요. 수주를 좀 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화가 좀 났죠. 그래서 하나마이크론에 주던 물량 일부를 막내인 시그네틱스에게 주겠다. 근데 그 주는 물량이 심지어 최고부가 가치 상품인, 그러니까 그 FCBGA라 그래가지고요. 주로 이제 서버용 이 메모리 반도체에 들어가는 부가가치가 좀 높은 제품을 시그네틱스에게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시그네틱스가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앞으로도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마이크론에서는 아니 전혀 문제 없다. 우리 삼성전자하고 잘 관계 지내고 있다. 대신에 이제 시그네틱스는 말은 안 하죠. 우리가 이제 수주를 좀 받았는데 삼성전자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고객사로부터 받았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예측을 하는 게 이제 그 삼성전자로부터 받았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시그네틱스가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최근 5년 동안 실적을 보면 작년에 193억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그렇죠. 이 회사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할게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면,
적자가 났던 이유가 상장하고부터 계속 증설을 했어요. 증설을 하고 시설 투자를 했는데 계속 적자가 났던 이유가 뭐냐면 연간으로 감가상각 비용이 200억 이상 나왔습니다. 300억까지도 나왔어요. 근데 작년에 이제 실적이 돌았던 이유가 매출의 차이는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 500억 정도 차이밖에 나진 않잖아요. 근데 갑자기 영업이익이 200억 가까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감가상각비가 이제 73억으로 줄었습니다. 73억으로 줄어서 앞으로 좀 더 줄겠죠. 그러면 매출 자체가 만약에 작년에 이제 2,699억을 했고 올해 뭐 한 3,000억에서 뭐 3,500억까지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영업이익을 한 300억대 이상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감가상각비가 줄고 삼성전자로부터 추가로 수주를 받고 그다음에 이 통신용 칩 같은 경우도 브로드컴으로 계속해서 납품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만약에 코로나가 끝나고 추가적으로 이제 5G 관련해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되기 시작하면 회사에 좀 수혜가 될 수 있으니까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해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많이 올라서 예. 아마 이거 보시면 아마 개인 투자자들 가운데서 못 그러니까 들어가기 어렵다. 자, 제가 또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거예요. 만약에 지금 차트가 이렇게 살아있지 않고 차트가 좀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시그네틱스의 상황을 이 구간의 상황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더 사기 싫어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이 상황이라고 하면 삼성전자 지금 현재 주가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근데 삼성전자는 믿고 사죠. 나중에 안 없어질 것 같고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상황이라면 아무리 당장에 내년에 실적이 좋아진다고 제가 여기서 떠들어 봐야 안 삽니다. 근데 그 상황을 타겟시켜서 주가가 말을 해줬어요. 실적이 당장에 올해 1분기도 좋아지고 2분기도 좋아지고 내년까지도 좋아진다라는 부분들을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올라왔는데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희망이 생겼잖아요, 지금요. 계속해서 이런 물량들이 받아 들어오고 수주가 들어오고 한다면 그러면 당장에 사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어제도 사실은 조정을 받고 밑꼬리를 달고 오늘도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눌림목 구간에서 만약에 뭐 21선이 조금 더 올라와서 한 2,500원에서 2,400원 중반 정도 가격이 온다고 하면 한 번쯤 트라이 해볼 필요는 있죠. 그리고 이 주식을 가지고 제가 5,000원까지 올라갈 테니까 그때까지 잡고 기다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표가를 얼마 정도로 봐야 돼요? 일단 3,000원은 넘어가겠죠. 네. 왜냐하면 전고점 2,800원인데 2,800원 넘어 3,000원을 넘어가겠죠. 그러면 그냥 이 종목 하나로 한 10에서 15% 정도 수익만 얻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락하고 나서 시장이 좀 좋아졌는데 어느 날 불러봤는데 야, 이 회사 실적 좋아진다 그랬는데 다시 2,000원대로 와 있네? 그러면 그때는 바닥에서 다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아우 두려워 더 빠질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얘가 지금 현재 상황의 시장에서 이만큼 올라왔다는 거는 수급이 붙었다라는 거고 메이저들이 이 회사를 메이저 수급들이 시장에 어떤 수익률 게임을 하는 메이저 수급들이 이 회사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래량을 봐보시면 빠져나가는 게 없잖아요. 매수는 확 들어와 있는데 빠져나가는 거래량은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좀 더 차트가 살아서 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눌림목에 잘 매수를 했는데 거래가 갑자기 급증을 해요. 그러면 매도하셔야죠. 거래량을 보시면서. 거래량 보면서. 그렇죠.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런 주식들을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 말씀드리면 원익QNC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증설 공시가 나왔어요. 595억 규모의 공장 신설 투자 결정 나왔거든요. 얘는 코치하는 회사거든요. 네, 소재 부품 쪽인데 단일가 그래서 좀 2% 넘게 급등을 하는데 자, 이 회사하고 경쟁사는 아니지만 비슷한 업황에 하는 이 애가 하나머티리얼즈거든요. 하나머티리얼즈가 최근에 증설을 공시하면서 주가가 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머티리얼즈도 어느 날이면 요때 이제 증설 공시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면 사실 요 증설 공시하고 이날 이게 8% 정도 오르고 그 다음 날 뭐 한 7% 정도 오르고 그 다음 날 한 3%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요걸로도 한 7, 8% 정도 수익은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원익QNC도 내일 아침에 시가에 좀 붙어 보는 거죠. 상황을 좀 보고.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나마 한 7, 8% 정도 수익 내고 나올 수도 있는 상황. 그런 식으로 좀 매매를 좀 이렇게 이 지금 현재 수급이 붙어 있고 매기가 좀 따라 붙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에 좀 붙어서 단기적으로나마 수익을 조금씩 챙겨 보시라는 거죠. 시장이 좋아질 때 내 종목 왜 안 오르지라고 보고 있지 마시고. 네. 그러면 저기 이제 그런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반대로 이제 좀 아까 얘기했던 그 어떤 그 중간 눌림목 구간 아래로 빠진다. 이랬을 때는 과감하게 손절을 해야 된다. 과감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손절 구간을 한 얼마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시그네틱스 관련이요? 네, 예. 시그네틱스를 제가 2,400원 중반에 샀어요. 근데 만약에 21선을 얘가 추가적으로 뭐 거래량이 급등을 하면서 거래량이 만약에 은봉 거래량이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거래량 급등을 하면서 쭉 밀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60일선 요 파란색 부분 있죠? 60일선을 깨는 2,200~300원 정도 수준에서는 과감하게 던져야죠. 만약에 거래량이 실리지 않았는데 빠진다고 하면 그건 계속 들고 가셔도 돼요. 그냥 들고 네, 그거는 왜냐하면 컨트롤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실리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 좀 빠졌다가 올랐다는 부분은 들고 가셔도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면서 주가가 좀 하락했었을 때는 뭔가 악재가 나왔다든지 이 회사가 추구하는 바와 반대로 가는 상황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요 수급도 보시면 요때 이제 100만 주, 뭐 10만 주, 뭐 이렇게 14만 주, 13만 주 이렇게 들어왔던 대량의 어떤 이 수급들이 한 번에 빠져나간다는 거거든요. 그게 없으면 얘네들은 그대로 묻혀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더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지고 간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고 매매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조선주가 지난주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어요. 전 조선주가 올해 하반기에 가장 히트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당장에는 될 재미없어요. 네. 오늘 이번에도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현대중공업 올라가니까 이거 MSCI 뭐 지수 편입된다고 그때 단기적으로 올라간다고 이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한국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이나 다른 현대미포조선이나 이런 주식들은 왜 같이 올라가는 거죠? 업황이 좋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주들이 최근에 좋았던 이유는 중국을 제치고 이제 수주를 글로벌 1등을 했습니다. 조선주들이 최근에. 그리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면 내년에 수주는 엄청나게 들어올 거예요. 왜냐면 배의 수명이 25년입니다. 대략 25년에서 26년, 30년이 채 안 되거든요. 그게 되면 폐선박으로 분류가 돼서 교체를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조선업종이 가장 좋았던 해가 2007년도인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건 2003년도, 4년도부터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2000년도부터 수주가 시작이 됐어요. 우리나라로부터 글로벌 선사들이 우리나라 조선주들을 2000년도 초반부터 수주를 주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2000년도 초반에 발주를 줘서 수주를 받은 배들이 이제 인도가 됐을 거 아니에요. 2년, 2, 3년 건조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그 배들이 이제는 폐선박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딱 25년이 지났잖아요. 폐선박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폐선박 교체 수요가 돌아오는 시기가 딱 내년이에요. 25년이 지난. 올해도 지금 보니까 조선주들이 올해 1분기에 벌써 뭐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뭐 이미 90% 달성을 했다고 해요. 올해 1년 수주의 90%를 1분기에 이미 쳤다. 네, 1분기에 이미 달성을 했고 대부분 이제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 이런 애들이 한 26%, 30% 뭐 이렇게 달성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계획대로 잘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고 수주는 내년에도 대량 수주가 한꺼번에 몰려서 들어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은 그것들을 건조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점부터 또는 수주가 들어오는 그 시점부터 한 2, 3년 동안은 계속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패턴이 항상 똑같잖아요. 2003년도, 4년도랑 좀 비슷한 패턴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시기도 비슷해요. 그때도 이제 금리 인상이 시작되는 시기였거든요. 그 2007년도까지 계속 금리 인상되면서 주가가 고공행진을 했죠. 글로벌 이 주가가 더군다나 뭐 지금 상황과 좀 다르긴 한데 그때는 중국이 이제 제조업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좀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 물량을 따는 건 좋은데 네. 근데 결국 돈을 버는 문제에 있어서는 왜냐면 계속 적자들 봐왔잖아요. 네. 근데 또 계속 적자 보지 않겠냐. 그 원인으로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 네. 후판 가격. 네. 이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결국 또 적자 아니면 큰 이익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예전의 상황과 좀 비교를 해보면 예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다른 게 지금은 조선주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버렸습니다. 만들 수 있는 애들이 없어요. 중국 애들은 기술력이 떨어지고요. 일본 애들은 덕후가 없어요. 국내의 이 캐파를 가지고 있는 그만한 그러니까 글로벌 선사들이 요구하는 캐파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조선주들은. 그러니까 기술력과 캐파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는 옛날에는 일본이 기술력이 어느 정도 됐죠. 근데 이제 못 따라옵니다. 국내 조선사들을. 그리고 LNG선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 텐데요. 이제 환경 규제 때문에 LNG 추진선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요. 운반선도 운반선,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운반선도 운반선이지만 추진선으로 이제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벙커슈 안 쓰고 LNG로 이제 배를 만들어야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해사기구에서 그건 딱 규정 지어버렸어요. 야, 너네 그렇게 해라고. 앞으로 만드는 배에 대해서는. 그래서
최근에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글로벌 1등 이 LNG 이 추진선과 운반선을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이 엔진이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회사들이 그 캐파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의 수주가 LNG 추진선과 운반선으로 많이 발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선이죠. 그렇죠. 물동량이 많아지니까 그쪽으로 좀 많이 특화돼서 수주를 많이 받았고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LNG 추진선과 운반선에 대한 어떤 이 수요가 많아지면서 그쪽으로 좀 수주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전초전 시작이란 거예요. 올해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폐선박들을 다 그렇게 바꿔야 돼요. 추진선으로.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후판 가격이 올라가고 원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뭐 계약을 또 그렇게 하겠죠. 내년부터 계약되는 거를 그 가격으로 반영이 돼서 그렇게 계약을 할 거고 더군다나 제가 잠깐 환율 말씀드렸지만 조선주들 선사들과 계약할 때 다 달러로 계약해요. 환율이 만약에 1,200~1,300원 되면 그거 다 커버하고도 남습니다. 원자재 가격. 그러니까 지난 2년, 3년 동안에는 1,100원, 1,000원대로 수주 계약을 받았겠죠, 발주를. 근데 이제는 1,200원, 1,400원, 1,250원, 1,230원으로 계약을 받을 거 아니에요. 100원 차이가 나잖아요. 벌써 100원, 200원 차이가 나잖아요. 그걸로 원자재 가격, 후판 가격 오른 거를 다 커버하고도 남고 마진은 충분히 남길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조선주들이 벌크선 막 그런 배들만 했잖아요. 그렇죠. 컨테이너선, LNG 추진선, LNG 운반선은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어떤 이 선박 건조 사업이고 벌크선 그냥 대충 이렇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기름으로 그냥 때워서 갈 수 있는 그런 배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컨테이너선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부가가치 자체가 마진 자체가 다른 이 선박 건조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수주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조선사들이 후판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조선사들이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실적이 건조해서 이 인도로 한다고 해서 실적이 못 나온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요. 네. 그러면 이 조선사들 가운데서 뭐 증권사들에서는 탑픽으로 현대미포조선을 많이 보긴 하던데. 그렇죠. 아무래도 실적이 딱 바로 가시화가 돼버렸잖아요. 90% 해버렸으니까. 근데 사실 LNG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연관성이 가장 많은 게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에요. 두 개 회사. 그렇죠. 그쪽이 강한데 네.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미포조선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게 좋은가요? 지금 이제 불안하니까 당장의 실적이 눈앞에 보여지는 주식이 현대미포조선이라 해서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은 그쪽을 추천을 하는 거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에 이 시장을 좀 판도를 바꿀 만한 종목, 업종 섹터가 조선주다. 근데 지금 조선주를 사라고 하면 이게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듣습니다. 지금 많이 또 이미 지금 한 몇십 프로 올랐는데 최근에 좀 올라 있고 근데 올랐어도요. 조선주들은 지금 사셔도 돼요. 제가 봤었을 때는 많이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재미없다고 안 이렇게 보시면은 오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 보셔보세요. 잔뜩 길게 늘어뜨리고 보시면 오른 게 없어요. 일봉으로 보면 주봉으로만 봐도 이렇게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는 자리인데 재미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에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200일 이거 200주봉 이거 뚫고 다시 올라가서 8,000원, 9,000원, 만원 이렇게 달려가지는 않을 거니까. 앞으로 좀 횡보의 기간이 횡보의 기간도 있을 거고 올랐어도 다시 빠질 수 있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테니까 적정한 시점에 포트에 좀 담아 놓으시고 내년 내후년 그러니까 길게 보는 주식 나는 바닥에 주식을 사서 장기로 볼 거야 라고 하시면 조선주를 포트에 좀 담아 놓으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너무 사지 마시고 삼성전자도 좋은데 삼성전자만 너무 사지 마시고 길게 내가 내년 또는 내후년까지 좀 주식을 좀 봐서 좀 크게 먹고 싶다고 하면 조선주도 좀 담아 놔 보시라는 거고 그래서 당장의 실적이 눈에 보이는 이 조선주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 현대미포조선이나 현대중공업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고부가 가치의 선박을 제조하는 회사고 트렌드가 그쪽으로 갈 것 같은데 잠깐 동안의 그 트렌드가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나중에 보일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해양을 하시라는 거죠. 네. 아니 제발 좀 사시라고 그렇게 강력한 말을 하는 걸 보니까 개인적으로 조선주에 대한 확신이 크신 것 같아요. 저는 확신이 좀 큽니다. 그리고 당장에 이제 수익률을 책임을 지지 못해요. 하지만 추후에 수익률은 뭐 분명히 저는 큰 수익률을 얻어다 줄 수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가운데서 하나를 찝으라면 전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 네, 요새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어요. 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지만 삼성중공업도 자체적으로 빅베스를 엄청 했어요. 더 이상 이제 자본금 까먹으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네, 추가적으로 유상증자까지 끝냈고 다 뒤집어 엎어놨어요. 그냥 장부를. 그러니까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인도 나가고 배를 이제 선사들한테 건네주잖아요. 그 들어오는 것부터
아마 이 빨간색이 까만색으로 바뀌는 순간이 올해 한 3분기, 4분기 중으로 한 번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내년에는 확 바뀌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고,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로 이제 채권단 관리 다 끝나가잖아요. 어쨌든 현대중공업하고 유럽 선사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지만 합병이 되면 사실은 좋아질 것 같고, 네, 그렇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선기자재주도 같이 봐야 된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한국카본하고 동생 화이텍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한국카본이 가장 화두에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LNG 관련이죠. LNG 관련. 두 개 회사 동성 화이텍, 한국카본. 이제. 그렇죠. 그렇죠. 두 개 회사 다 LNG 이제 화이텍은 LNG 그 운반선과 관련된 게 좀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본은 이제 추진선과 관련된 부분이 좀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뭐 여러 가지 기술을 제가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두 개, 한국카본하고. 두 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카본하고. 네. 그 다음에. 동성 화이텍. 동성화인텍. 네, 이 두 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NG 추진 운반 관련. 이것도 중장기적으로? 아니요, 요거는 단기적으로 보셔도 돼요. 트레이딩 관점? 트레이닝으로 보셔도 되고 중장기로 보셔도 되고. 그러니까 당장에 좀 수급이 붙었잖아요. 이쪽 보면 이렇게 수급이 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난 단기적으로 매매할 거야. 그러면 5에서 한 10% 정도 노리시고, 얘는 내 조선주들하고 같이 계속 끌고 갈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길게 보셔도 되고, 그건 이제 개취죠, 개취. 개인의 취향대로 매매를 하셔도 되는 종목이에요. 요거는. 개취라니까 뭔가 욕 같아. 개인의 취향. 네, 개인의 알겠어요. 취향. 네, 개인의 취향. 자, 한국카본은 이번에는 고점 트라이를 한번 할 것 같아요. 전고점 트라이를. 13,850인데 13,750. 저거를 돌파하면 더 올라가는 거 더 아니냐라고 올라갈 수 기대하는 있죠. 거잖아요. 기대할 수 있죠. 예, 왜냐하면 거래량 자체가 봐보세요. 이쪽에서 많이 실렸잖아요. 그리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들쑥날쑥하면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쪽 단계에서. 그래서 만약에 이 거래량과 이 거래량을 합쳐가지고 매물들 다 소화하고 14,750원 뚫어버리면 조금 더 욕심을 내보셔도 되는 구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카본은 좀 잘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또 우리 요즘 뭐 비료, 사료 난리가 아니에요? 아유, 저는 사실 못 건드리겠어요. 비료랑 사료 쪽은. 아니, 요거는 못 건드려. 네, 못 너무 많이 올랐어. 건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동안 이 주식들이 그렇게 인기가 없는 없었죠. 예, 네, 비인기주들인데 없었죠. 이번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사태 네, 전쟁 네, 때문에 네, 네. 지금 세계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제 지금 네, 관심을 맞습니다. 끌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 종목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니까 이런 테마를 만들어서 주가를 좀 급등을 시키는 테마, 부분이 좀 말 그대로. 테마로. 예. 그러니까 이거는 실적이 나아지고 뭔가 기대감이 형성되고 우리가 뭐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뭐 섹터로 분류를 한다기보다는 한 테마로 좀 분류를 하셔가지고 자신 있으신 분들이 좀 붙어서 매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뭔가 이거를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고 또는 기본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접근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몇 개 종목들은 뭐 이지바이오 같은 종목들은 사실 계속해서 꾸준히 실적이 좋아졌고 쌓아놓은 유보금도 많고 꾸준한 성장을 해왔던 회사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매매 관점으로 붙으시거나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분석을 해도 나쁠 게 없는 주식이니까 좀 따라가 보셔도 되겠지만, 기타의 뭐 다른 어떤 비료 종목들 있잖아요. 그 종목들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비료는, 그리고 이제 농협이라든지 이 계약 관계를 맺잖아요. 농협과 비료 회사들이. 근데 그게 계약 방식이 좀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기존하고 달리. 그래서 한번 고정 가격으로 좀 해놔가지고 가격이 오른다 그래가지고 바로 반영을 못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적에 바로 영향을 못 미친다라는 좀 얘기들이 있어서 비료는 조금은 리스키하게 좀 관점으로 좀 저는 보고 있고, 사료는 좀 다른 얘기인데 옥수수나 이런 가격들이 올라간다고 왜 사료주들이 급등하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그렇죠. 것 같아요. 뭐 많이 키우려고 이런 게 아니라요. 대부분 이 동물들, 가축들이 먹는 사료가 옥수수로 만들어요. 네, 그래서 그가 급등을 하면 사료 가격이 좀 급등을 할 거라고, 원가가 원자력 가격이 급등을 하니까 이제 사료 가격도 급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재기를 좀 많이 할 거라는 예측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농산물 가격들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은 한 3-4달 안에 잡힐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만약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빅스텝으로 다음 달부터 가면서 한 3달 정도 가버리면 어느 정도는 잡힐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거는 전쟁 이슈도 있고 가뭄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글로벌 어떤 물가 상승률이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동반해서 좀 상승하는 부분도 좀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만약에 유가가 100불 아래로 떨어지고 7, 80불대의 가격으로 가버린다고 하면 이런 원자재에 들어갔던 투기 세력들이 과연 계속해서 이거를 밀어붙여서 가격을 끌어올릴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저는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이런 곡물 가격이 올라왔다라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투기 세력이 좀 붙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 금리 인상이라든가 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게 좀 자연스럽게 경기 둔화, 그렇죠. 침체 이런 단어가 떠오르면서 이게 좀 가라앉지 않겠냐. 이게 이제 시장의 기대감이죠. 좀 가라앉을 거를 좀 기대를 하는 부분이라서.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쉽지가 않아서 그렇죠. 근데 그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계속 간다는 거는 연준의 긴축이라든가 금리 인상 폭은 갈수록 더 공격적이 될 수밖에 공격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냥 우리 시장에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어서 눈여겨 보고는 있죠. 근데 이제 이걸 매매에 활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고 있어서. 우리 먹거리와 관련된 거라. 네, 그런 생각을 보고 있어서. 진짜 이건 진짜 시장 물가가 너무 올라서. 네네 맞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굳이 이제 그런 글로벌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과 동반해서 투기 세력들이 붙어서 올라간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 글로벌 4대 곡창력이 지금 뭐 진짜 흔한 말로 진짜 난리가 났어요. 완전히 그냥 뭐 가뭄에 전쟁에 뭐 아르헨티나도 가뭄으로 완전히 날아가 버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기사에서 제가 하나 따왔는데 미국의 캔자스나 오클라호마가 가뭄으로 완전 흉작.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콩, 옥수수, 밀, 수확. 이게 팜파스 지역 가뭄으로 완전히 날아가 버렸고 아르헨티나는 지금 뭐 IMF 막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베네수엘라 이런 애들은. 이런 신흥국 경제 위기. 예,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사실 이 금리 인상 이 시기에 그 우리나라도 옛날에 98년도 IMF 먹이고 동남아 지역 완전히 마탱이 가게 만들었잖아요, 한번. 미국이 살려고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이런 나라 하나 이게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그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드는 게 그게 이제 우리 소위 양털깎기 그렇죠. 그런 거를 할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얘네들은 몇 년 됐거든요. 이게 회색 콜프소로 돼버려가지고 얘네 날린다는 들 먹을 게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좀 지나갈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이쪽 관련은 신흥국 경제 위기 관련 뉴스는 조금은 한번 좀 패스를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먼저 다시 한번 요 내용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전쟁 성장으로 밀 생산 수출 사질 생겼고 중국도 코로나 이게 봉쇄하면서 쌀, 옥수수 파종 놓쳤고 지금 그래서 이제 글로벌 곡창지대 중 남아 있는 게 이제 하나 동남아 하나 좀 괜찮거든요. 거기 하나 좀 괜찮아요. 그래서 그쪽으로만 좀 수요를 맞추고 있어서 이게 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저는 그 생각과 좀 반대한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짚어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많은 시장의 관심이 수급이 쏠리면서 막 동반해서 뭐 너도 나도 이 섹터에 포함된 주식들 오르는데 네. 일단은 지금 조심하자. 네. 여기서 요거 비료 이 관련되니까 이 에그플레이션 관련 종목들 중에 사료주들 중에 뭐 몇 개 종목 이지바이오 같은 거는 제가 좀 좋게 보고는 있어요. 상한가. 이지바이오 같은 것들은 좀 좋게 보고 있는데 비료나 다른 기타 사료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뭐 모르겠습니다. 그 한일 사료나 뭐 대한제당도 잘 모르겠고 팜스토리 같은 회사는 좀 괜찮은 회사고요. 이런 정도만 보시고 나머지를 너무 파생시켜가지고 다 쫓아가실 필요는 그러니까 없을 것 같아요. 들오른 주 찾는다고 해가지고 비료주들 덜 올랐다 그래갖고 그거 막 더 쫓아가고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시즌이 돌아왔죠. 네. 실적이 좋아질 만한 섹터. 그래서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주식들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 엔터 컨텐츠주들도 실적이라기보다는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를 벌써 얘네들은 하는 기대감으로? 것 같고, 그게 첫 번째 이제 그쪽 관련 섹터들 종목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컨텐츠 업체들은 실적이 좋아져요. 사실 1분기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J 컨텐츠라든지 이런 애들은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요. 작년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받아오는 것들이 좀 많이 있었으니까 그쪽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릴 때는 이제 실적 우려를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원자재 가격 상승을 바로 반영을 못한다라는 그런 실적 우려를 좀 말씀드려서 1분기에 좀 안 좋을 것이다 그랬는데 제 생각과는 반대로 그걸 다 반영을 시키면서 재고 있는 걸로 충분히 충당을 해서 1분기 실적까지는 괜찮아진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그러니까 셀 업체들 말고요. 소재 업체들 뭐 LNF라든지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또는 뭐 첨보는 오늘 좀 많이 빠졌었는데 한 2% 정도 최근에 좀 많이 빠지는데 첨보라든지 뭐 대주전자 재료, 나노신 소재 관련 종목들
그동안에 좀 2차 전지 매매하셨던 것들 중에 몇 개 종목은 실적 발표 전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매매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짚어드리고 싶고, 이제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반도체 업종들 있잖아요. 그쪽도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쪽 관련된 회사들, 뭐 원익 QNC라든지 하나머티리얼즈, 그다음에 시그네틱스 이런 종목들, 네페스는 실적이라기보다는 기술 개발하느냐 마느냐 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게 완전 복불복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성공할 거에 대한 기대감 가지신 분들이 꽤 되던데. 많이 있습니다. 네페스. 그래서 이제 맹신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저 역시도 한때 맹신을 했었죠. 근데 좀 시야를 좀 이렇게 넓혀 보니까 하나머티리얼즈도 보이고 원익 QNC도 보이고 뭐 이 종목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아니 그럼 그래서. 그 기술에 대한 개발 기대감은 버렸어요? 아니요, 아직 버리진 않았어요. 대신에 얘는 놔두고 아니 매매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그거 하나 믿고 잘 계속 기도 매매를 할 것이냐 사놓고 없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호재가 있는 것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제가 네페스를 어떻게 매매를 했었냐면 저는 사실 이제 이 구간에서 샀거든요. 요때 그때 기대감을 올랐다 요때에서 요때 못 팔았어요. 이 올라갈 때 못 팔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저도 물렸네. 물려있던 요 정도 자리에서 절반을 손절을 했습니다. 저도 반을 손절을 하고 반을 손절을 한 다음에 이제 본 거죠. 예, 다른 것들을 원익 QNC도 좀 보고 그다음에 뭐 다른 뭐 시그네틱스도 좀 보고 하나머티리얼즈 뭐 다른 반도체 소재 또는 장비 이런 업체들을 좀 본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매매를 해서 그 손절한 한 5% 10% 정도의 그거를 이제 메꾸려고 많이 메이크업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종목들이 여전히 이제 수급이 괜찮고 얘도 괜찮긴 한데 지금 당장에 실적이 보이는 종목들이 이 종목들이니까 그 종목들로 조금은 같이 좀 파생을 해서 나눠가지고 저도 여전히 이 회사가 해낼 거라고 기대는 해요. 예, 저도. 하지만 당장에 좀 너무 기다리기 힘드니까 이미 나눠보는 거죠. 말에서 나오고 있어. 너무 고생한 티. 먹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못 먹었잖아요. 그 악몽이 누가 그 아픈 추억이. 아니 왜냐면 여기서부터 먹었으면 상관이 없어요. 차트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제가 아니 근데 많이 올랐었잖아요. 사실 그 기술에 대한 개발 기대감은 이미 선반영 됐었던 거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제가 먹고 다시 한번 들어갔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요 구간에서 놓치고 지금 이 구간에서 들어갔잖아요. 한번 올랐다가 이제 눌림목 이 구간에서 들어갔는데 여기 먹고 이게 됐다. 조만간 나오겠지 했는데 기대했던 뉴스는 안 나오고 그냥 흘러내려 버리니까 200일선까지 흘러내려버리니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쪽으로 좀 이제 같이 파생을 해서 좀 보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기술 개발이 좀 더 지연되거나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은 저 200일선 아래로 완전히 추가적으로 깰 수 한번 있다. 깰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걱정을 되니까. 그럼 그 기술에 대한 개발 기대감을 빼버리고 네. 네페스라는 기업 자체의 펀더멘탈로 봤을 때 그 기술 개발 빼고 조금 밸류에이션- 지금의 주가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봐야 돼요? 높죠. 높다? 프리미엄이 좀 받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나 높아요? 지금 이렇게 실적을 같이 보시면 올해 이제 520억 예상이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거에 대한 기대감 같이 붙여서 나온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계속 적자였잖아요. 아 적자 기업이구나. 적자였었잖아요. 근데 다른 회사들은 하나머티리얼즈나 시그네틱스나 뭐 다른 SFA나 뭐 이런 애들을 보면 괜찮단 말이에요. 걔네들 실적이. 예, 하나 마이크론이나 이런 애들 실적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시그네틱스는 뭐 감가 때문에 그런 거지 실제로 매출이 계속 나오고 있고 영업이 축을 벌고 있었단 말이에요. 감가가 많이 돼서 그런 거죠. 회계 장부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면서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뭐 1,000억씩 버는데 550억씩 그러니까 이게 버는데. 예. 지금 신약 개발 회사 투자하듯이 그쵸. 약간 저거에 그런 대한 느낌이에요. 개발 기대감 예, 조금 그러니까. 그걸 예. 되면은 대박이고 아니면 또 절대 안 좋은 회사는 아니고 저는 맹신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지만 다른 아니 찬스를 이미 노려보는 목소리가 거죠. 흔들리고 있어. 좀 흔들렸어요. 많이 떨리고 있어. 눈에 좀 보이시나요? 신뢰가 한 30%밖에 안 남았어. 지금 보니까. 그리고 그 LX 세미콘 같은 회사도 네. 옛날 실리콘옥스잖아요. 네. 이 회사도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억 벌다가 900억 벌다가 3,600억 벌고 올해 4,000억, 5,000억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에 벌써 956억 또는 많게는 1,200억까지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1분기 실적이. 1분기는 원래 비수기예요. 전형적으로 얘네들 하는 업종 내에서는 비수기인데 왜냐하면 전자제품 파는 쪽이고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제품들 파는 거고 비수기인데도 1분기 실적이 이렇게 나아졌다라는 거는 뭐 업황이
이 전방 산업의 업황과는 별개로 이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 자체의 업황이 또는 이 회사가 국내에서 글로벌리하게 그 관련 제품들은 완전히 규모 경제를 실현해가지고 얘네가 다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LS세미콘도 좋은 회사. 네. 알겠습니다. 실적으로 좀 볼 수 있을 만한 회사. 네. 자꾸 길어. 아니, 내가 이거 말해주고 싶어가지고요. 좀 해주고 싶어가지고. 길수록 쫄리는 게 보인다니까. 이게 네페스 때문에 그래요, 지금. 네페스 때문에. 그래서 다른 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페스만 얘기 안 했어도 됐는데. 알겠습니다. 네페스 때문에. 네. 섹터는 좋고 네. 관련된 주식들 다 좋으나 네페스는 조금 밸류에이션에서 그 기술에 대한 선반영이 좀 많이 이루어진 상황이죠. 거기에서 좀 조정은 받았으나 어쨌든 그 기술에 대한 결과 그걸로 또 상당한 변동성이 예상된다. 네. 그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50% 손절하고 딴 데로 50% 그렇죠. 50 절반을 빼고 딴 데로 갈아타서 수익을 좀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끝에 가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걸로.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네. 믿음이 부족해. 네. 네페스 성공하면 이제 후회하는 거죠. 그때 얼른 따라가야죠, 다시. 알겠습니다. 하긴 뭐 그때 시작될 때 빨리 그렇죠. 따라붙어도 관심을 갖고 있으면. 네. 계속 눈여겨보면은 거래량 이런 거 다 보이니까 수급도 보이고.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점 장시영 차장님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듣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송 보신 분들 오늘 그래도 시장이 좀 올랐기 때문에 마음이 좀 편안하지 않으셨을까 싶고요. 오늘 우리 오전 방송에서도 이야기했던 뭐 이즈바이오라든가 뭐 몇 군데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어떤 결과를 내서 아까 보니까 댓글로 되게 좋아하시는 거 보고 좀 마음이 좀 좋았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우리 일희일비하지 말아야죠. 투자는 오랫동안 계속하는 거니까 투자 마인드, 투자 원칙 흔들리지 않고 계속 잃든 따든 이거 도박 같네. 벌든 잃든 그렇죠. 예, 그 본인의 자신만의 투자 기준과 투자 원칙 이거를 계속 정립해 나가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7시 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내가 제대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지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 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시작이에요.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피드백입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분석하고 정보 취득해서 업데이트하고 피드백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투자하면 2배, 3배짜리 수익도 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생각한 거랑 반대로 가서 20, 30% 손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과정이 쌓이면서 성공 확률을 높여가는 거거든요. 네, 정말 우리 파이로 머니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유를 보면은 이 투자와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고 다양한 특성을 가지신 고수분들을 모시는 게 아닌가 여기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투자, 장기 투자, 스윙 매매 정말 여러 형태의 투자법들이 있는데 투자자분들의 성향 그리고 시장의 현재의 상황에 맞춰서 가장 최적의 투자법이 무엇인가를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직접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2022년 1월 달과 2월 달 시장 정말 많이 무서웠죠.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텐데요. 이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나의 투자 성향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을 것 같고요. 자신에게 맞는 투자법 그리고 그와 관련된 노하우들을 차분하게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815 머니톡에서는 815 캠퍼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이 그 투자와 관련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기획을 했고요. 첫 번째로 김정수 저자님을 모시고 단기 투자와 관련된 여러 노하우들을 가지고 공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셨고요. 원래 목표였던 1000분 가까이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염승환 이사님,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을 모시고 이제 변동성이 정말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장을 이겨낼 수 있을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펀더멘털, 기업의 펀더멘털과 그다음에 그 산업 어떻게 이해하고 공부하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주식을 선택할 수 있을지 차분하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영국에서도 코로나 방역 해제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있고 전 세계 국가들이 이제 코로나 방역 해제 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정말 주식이 많이 오른 섹터, 그다음에 종목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 지금 이 이후의 세상이 왔을 때 또 올라갈 어떤 종목이나 섹터 다르겠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코로나 어쨌든 이제 방역이 해제되면서 이제 비정상이 이제 정상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모든 게 이제 정상화되는데 그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좋아지는 산업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정상화가 오히려 불편한 그런 업종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제 큰 바람의 방향을 보고 좀 투자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몸을 내가 역행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방향이 뭔지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방향에 가장 맞는 업종 중에 하나가 흔히 말하는 이제 리오프닝이죠. 리오프닝 중에서도 이제 해외 여행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한 섹터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눈앞에서 현재 돈도 벌고 있고 특히 리오프닝 돼서 더 잘 벌 수 있는 그런 뭐 백화점이나 편의점 같은 그런 이제 유통업체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내주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정상화하면 또 생각나는 게 이제 반도체가 지금 뭐든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공급 부족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 방역 해제가 되고 생산이 정상화되면은 반도체 공급도 정상화되면서 차량 생산도 정상화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약간 이제 역발상의 또 개념일 수 있는데 지금 좋을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투자할 때는 앞으로가 좋아질 걸 미리 선점을 해서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업이 더 약하면 약할수록 더 좋은 것 같은데 그 대표적인 또 업종이 저는 좀 자동차 업종이라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업종도 지금 좋다가 아니라 향후에 정상화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뭐든지 지금 당장 좋은 거를 쫓아다니다 보면은 항상 실수하게 되고 비싸게 사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최악인 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게 싼 거예요. 근데 다만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못 기다리는 거죠. 그 상승하는 과정 동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근데 수많은 이렇게 뭐 주식 투자 대가나 이런 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인내를 하고 나서 큰 자산을 쌓으셨던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방역 해제 이후로 어떤 산업이 또 성장할지 매일매일 또 우리가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안 좋아지면서 정상화되면서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고민하셔서 투자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실력이 네.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좀 편하게 어떤 종목을 추천해 주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 종목을 직접 찾아내고 그게 성장할 산업인지 혹은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여미사님도 준비하고 있는 강의에서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스스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잡는 네. 법에 법에 대해서 집중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라는 게 많은 분들이 대부분 실패도 하고 그런 이유가 이제 뭘까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엔 본인이 안 해서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남이 던져다 준 그냥 어떤 정답지 가지고 내가 그냥 그대로 따라했을 때 그 성과가 나중에 보면요. 5년, 10년 지났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주식 투자 마찬가지예요. 누가 정말 잘 맞히는 분이 어떤 기업을 던져줘서 내가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해서 당장 성과 좋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건 내 게 아니거든요. 내 실력이 아니라 잠깐 빌린 것 뿐이죠. 근데 당장 안 되더라도 나만의 어떤 원칙, 나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게 설사 1, 2년 실패하더라도 꾸준히 하신 분들은 10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또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저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불로소득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진짜 공짜 정심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노력한 만큼 저는 소득을 좀 낼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정말 단순해요. 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이 단기적으로는 여러 이슈로 막 갑자기 급등도 했다가 급락도 해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결국 기업 가치에 수렴합니다. 그 기업 가치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기업이 앞으로 계속 실적 좋고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계속 잘 팔고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 기업 가치는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을 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쌌을 때 내재 가치보다 할인됐을 때 사면 분명히 수익이 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못하기도 하고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기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항상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주가에만 연동이 되거든요. 근데 그 기업의 장기 가치를 알려면 결국엔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에서는 어떤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먼저 공부하는 법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기업 분석을 할 때 기업을 발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도 좀 일부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기업, 그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있죠. 사업 구조. 아, 이 회사는 어떤 결정인자를 갖고 있구나. 그 삼성전자를 딱 사업 보고서를 보는 순간, 아, 이 회사는 DRAM 수요가 늘면 좋겠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모든 기업들은 사업 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의 주가의 키팩트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그런 어떤 이제 모멘텀이 생겼을 때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기업의 어떤 이제 분석을 좀 해보고, 그게 이제 끝난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냐면 결국에 이제 기업을 업데이트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이 기업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를 끊임없이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전자공시입니다. 전자공시를 통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우리 회사의 뭐 수주공시, 설비투자공시, 자기주식시 등, 아니면 내부자도 매수를 해요. 우리 회사 이 정도면 싼 것 같아서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그걸 체크를 해놔야 돼요.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큐레이팅 한다고 그러죠. 큐레이팅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를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피드백입니다. 내가 제대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지.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 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시작이에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분석하고 정보 취득해서 업데이트하고 피드백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투자하면 2배, 3배짜리 수익도 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생각한 거랑 반대로 가서 20, 30% 손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과정이 쌓이면서 성공 확률을 높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제가 좀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저와 함께 좀 천천히 한번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교육 시청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이제 피드백에 좀 중점을 둬서 계속 많이 좀 업데이트를 할 예정인데, 인터넷 강의로만 이제 제공을 해드렸을 때는 이제 수강생들의 이제 질문을 제가 바로 좀 캐치하고 풀어드리기 좀 어렵잖아요. 이렇게 텍스트로 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인터넷 라이브 시간을 좀 분기별로 이렇게 열어가지고 제가 직접 이제 수강생분들 모시고 한번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뭐 채팅도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질문 받아가지고 실시간으로 증문즉답을 해서 피드백을 해줄 좀 예정이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성장주냐 투자주냐, 어떤 주식을 사야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냐,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데요. 그 모든 것에 앞서는 게 가장 그 기업의 기본적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회사인지,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기업인지, 이러한 모든 것들, 이거는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든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든 아마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공부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지 이번에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공부하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 기본적인 실력을 키우는 가장 기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또 우리 구독자분들,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벤트가 있죠? 네, 제가 쓴 책인데요.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 요거를 이제 선물로 준비했고요. 뭐 이 책을 가지고 또 같이 공부한다는 의미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022년 주식시장은 2020년과 2021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 많은 분들이 하시죠. 그리고 이미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이번 올 초에 아마 뼈저리게 느끼셨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더 그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주식시장의 심리를 어떻게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실력을 확 키우는 기회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815 캠퍼스에 등록하시고 싶은 분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의 더보기란, 그 다음에 댓글란에 보시면 신청 링크가 있으니까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